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9일 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날씨 너무나 화창했죠. 그리고 좀 덥기도 하고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몸 관리 처지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동도 하고 잘 먹고,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게 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지난 주말에 마음 평안히 갖기에는 만만치 않은 미국 장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은 증시들이 오히려 고점에서 슬슬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별히 채권 시장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1.3%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깨고 내려오는 채권 시장 강세를 보여주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두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월요일 한국 장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분위기는 그럼 경기를 피크를 친 것이냐 여부죠.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그렇게 강세를 가는 것을 보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피크를 쳤고 지금 하반기는 경기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봐야만 현재 미국 채권 금리가 해석될 수 있다. 왜 채권 시장만 이렇게 랠리를 뽑아서 지난 2월달 이후로 가장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느냐 라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죠. 2분기 지금 미국의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69%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최고 수준의 순이익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시장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3분기부터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근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해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에서 6.5%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고점을 찍었던 시장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취약한 쪽에 그 흐름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죠. 어디죠? 네, 미국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가 5%가량 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S&P 500은 지난 한 주간 0.97% 하락했고요. 다우 30은 0.52% 하락, 나스닥은 1.87% 하락을 했는데 러셀 2000은 5%나 하락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경기 주체들 중에서 약한 주체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랠리를 뽑을 때 어떤 업종이나 이 흐름들이 섹터나 이런 것들이 랠리를 뽑을 때 뭐부터 무너지나요? 대장주부터 무너지나요? 아니요. 주변부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대장주가 가장 마지막에 쓰러지고 대장주가 쓰러지면 시장 끝났다. 뭐 이런 섹터 그쪽 업종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보시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어요. 작년에 폭락이 있었죠. 어마무시한 폭락이 있었는데 그 폭락 반등 기간이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 연준의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때의 경기 하강하고 조금 요소가 좀 달랐으니까, 그리고 또 재정까지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작년 한 해 하락했던 그 기간만을 빼고 본다면 이번 상승이 역대 가장 긴 기간의 경기 상승 흐름들 그리고 주가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언제 경기가 완전히 꺾이고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넘어가냐면 보통 환희에 넘쳤을 때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2019년도 말도 보면 미국 지수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빵빵 찍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어떡하지 이런 흐름이 나왔고 그러던 참에 이게 빵 터진 거거든요. 코로나가 빵 터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2019년과 동일한 상황으로 봐야 되느냐 여부인데요. 2019년과 다른 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르죠? 2019년은 그래 경기가 좀 너무 좀 세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 하면서 네, 테이퍼링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반대죠. 테이퍼링이 아니죠. 자금이 매달 1200억 달러씩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하고는 그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다. 지난 2008년도 이전 8천억 달러 하던 게 4조 달러까지 갔던 게 빠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9조 달러를까지 왔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유지된다면 대붕괴 상황들이 온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이런 뉴스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파월 FED 의장을 연임시키는 것 쪽으로 방향이 기울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데 뭐 이게 대세 하락적으로 가냐? 그렇게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니까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면 중국 지준율이 인하가 됐잖아요.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의 지준율 인하와 자금 공급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병소 소장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관련 뉴스들은 전병소 소장이 가장 객관적인 정보들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전병소 소장 만나 뵙게 될 것이고요. 7월에 반기 세금 납부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3분기에 만기되는 자금들이 꽤 많아. MLF 만기 자금이 많았는데 그게 1조 7조 위안, 그다음에 지방 정부채 만기도 1조 3조 위안 가까이 되는, 거의 도합 3조 위안 가까운 그 만기 건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 공급이 필요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그 PMI 지수 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재를 만들거나 이런 대형 업체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산업재들은 괜찮은데 소형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쪽의 흐름들이, 소기업들의 흐름들이 조금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래서 지준율을 낮췄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찌되었거나 각국의 정부들이 경기 하방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미국 연준은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그냥 고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채 관련 그 상품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LBO가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레버리지론 발행이 8년 내 최대치까지 늘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LBO가 뭐냐면 레버리지드 바이 아웃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M&A를 하는 건데요. M&A를 할 때 내 돈만 가지고 M&A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협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인수하려고 하는 그 기업 있잖아요. 팔려고 하는 그 기업을 인수를 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그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거고, 또 그 회사의 자산과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매출, 이걸 담보로 대출을 땡겨와서 그 회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을 레버리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8년 만에 최대치. 물론 M&A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내 돈 내산이 아니야. 내 돈으로만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잔뜩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M&A 시장이 커졌고 과열됐고 하는 것들을 일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레버리지가 늘어난다는 것, 즉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뉴스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대세 하락이냐? 주가 빠지면 항상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런 것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 그러나 레버리지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 그러나 미국은 완화적인 태도,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일부
신흥국 쪽에서 지난번에 우리 뉴질랜드 그다음에 캐나다 봤죠. 그동안의 완화를 조금씩 되돌리면서 일종의 테이퍼링과 긴축을 막 단행하기 시작했는데, 긴축은 아니에요. 긴축은 아니고 테이퍼링이 맞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을 단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요국들은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조정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빅5, 빅테크 기업들, 빅5들이 확 죽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이번이 실적 피크 쳐서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확 죽을 거냐? 이제 이 회사들이 하강을 그릴 것이냐? 이제 애플은 끝났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끝났어. 아마존은 끝났어. 이제 내리 꽂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대세하강 쪽으로 가기는 조금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보통 환희가 더 넘쳐야 되는데 환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오늘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게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가 합의된 것으로 뉴스가 타전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40만 배럴 증산하는 것으로, 그걸 그리고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내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와 쿠웨이트한테 조금 더 지분을 준 모양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 증산이 좀 되겠죠. 뭐 하루 40만 배럴이든 얼마든 증산이 될 거예요. 증산 양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될 건데, 어쨌든 아마 주가는, 즉 유가가 그것들의 흐름들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그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다면 이제 조금 더 양이 더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상황이 이게 됐다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냥 물량을 더 풀겠다는 거니까, 공급을 더 하겠다는 건 40만 배럴씩. 그렇다면 유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부터는 유가가 좀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낮춰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채권 시장은 좋아하겠지. 거봐, 인플레이션 안 나, 금리도 안 올라, 그럼 우리가 맞는 거야, 경기는 이제 처진다니까, 이렇게 보는 채권 시장의 시각이 맞게 그쪽에서 느끼겠습니다만, 아마 인플레이션의 고조가 꺾이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도 감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이게 저희가 자꾸 중도매로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시간 안에 농축을 해드리려고 주 핵심 내용을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권수장의 브릿지나 이런 걸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주요 지표, 주요 일정들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월요일에는 7월 전미주택건설협회의 주택가격지수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많이 높게 나오면은 MBS 줄이자는 얘기는 계속 나오겠죠. 지금 뭐 112개월째 지금 고공행진이니까. 그리고 IBM, JB헌트 실적 발표하고요. 20일은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나오게 됩니다. 많이 높아진 자재값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많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고요.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UBS 할리버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시다시피 주간 실업 청구자 수가 발표되어지고요. 시카고 연은의 국가활동지수가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 6월 경기선행지수 등이 발표돼서 목요일날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발표되고, 23일 마킷의 7월 제조업 서비스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는 미국 시장 정도는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한국 시장 보셔야 되겠죠.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12개월 컨센서스, 즉 EPS 컨센서스가 17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올해 순이익이 17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대략 12배에서 13배 사이 어느 즈음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고점 얼마? 약 15배 정도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주가가 비싸다, 싸다?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조정을 하더라도 이게 대세하락의 조정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싼 주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올라간 주식들이 빠지는 것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시장이 전반적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왜 자꾸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냐면 시장 하락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정은 가능하지만 시장의 대세 하락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요번에도 다시 한번 느끼시겠지만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할 때 언제나 내 주식이 든든한 주식,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식을 들고 있으시다면 마음이 덜 흔들리실 거예요. 아마 오늘 나오게 될 건데 진짜 찐 슈퍼게임이죠, 배진환.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친해졌는데 이 배진환 이분은 진짜 그냥 가짜 아니고 슈퍼개미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분들 중에서 가짜 까라가 좀 많아요. 좀 가짜인 경우들이 좀 많아. 근데 이분은 진짜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분 신고를 했어요. 지분 신고.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개 기업 지분 신고를 했거든요. 지분 신고하려면 5%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5%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개 회사가 아니고 여러 개 회사면 자본이 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김이 맞다는 얘기고요. 이분 그 채널에 갔어요. 지난주에 가서 오히려 그분 제 노하우보다 그분 노하우를 좀 뽑아내겠다고 남의 채널에 가서, 물론 이제 친해진 채널입니다. 그쪽에 가서 이제 그분 그 내용들을 좀 뽑아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자기는 최장 10년까지 갖고 있었던 주식도 있대요. 그 주식이 뭐였냐면 얘기했어요. KT였답니다. KT. 수익 하나도 못 내고 배당금 많이 줘서 배당금만 받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슈퍼개미들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주식 사고도 그렇게 오래 괜찮은 기업인데 오래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가가 빠졌을 때 그 주식을 팔고 딴 걸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KT 같은 건 별로 안 빠지니까, 주가 빠져도. 그래서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이 싼 주식을 사면.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자, 지금 현재 그 한국 시장은 그렇게 막 비싸진 않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 주의할 점은 뭐냐?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가, 지금. 거래소가 13조 5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은 11조 원 정도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약 두 개 합쳐서 25조 가까이 신용잔고가 올라가는데요. 과거에는 고객 예탁금이 20조를 막 넘었어요. 근데 지금 신용이 20조가 넘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부분은 시장은 언제나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인데요. 근데 예탁금도 꽤 많습니다. 69조 원이에요. 65조에서 69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이 예탁금이 주식을 살 거예요. 그래서 하방이 세게 밀리는 날이면 이 신용 예탁금이 주식을 사면서 그 시장의 하방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가 거의 그 절반 가까이 채워지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었습니다. 과거 보면 18년이 대체적으로 했는데 고객 예탁금이 한 20대 초반 22, 3조 정도 됐는데 그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합쳐서 신용 잔고가 10조 가까이 되니까 시장이 그다음부터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신용 잔고보다는 그 고객 예탁금이 조금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한국 시장에서 확인해 볼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날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후에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쫄지 마세요. 네, 시장 오히려 지금 약간 조정하고 가야 계속 꾸준히 장기간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횡보 장세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 저희 증시각도의 TV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저희 채널 아마 나쁘지 않은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